지난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역사 지우기와 사회의 역사를 왜곡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임시정부 수립일이라 후손으로서 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4.3 항쟁에 이어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원의 한 고등학교의 운동장에 그려진 백범 김구 선생의 얼굴을 보며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과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하나 더 품게 됩니다.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 외교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윤석열 정부를 보며 백범 김구 선생의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라는 말씀이 과연 우리가 독립국가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가슴 한구석을 도려내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루라도 빨리 친일 친미 정권을 끌어내려 진정한 독립국가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하는 저는 열린민주당 대표 김상균입니다. 제 옆에는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두 정부에서 근무하신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원구입니다. 네, 어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었는데 아, 그랬나요? 예, 이렇게 미디어에서도 이야기 안 하고 조용하게 흐지부지 지나가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네요. 네. 예. 근데 한편으로는 근데 이 사회 분위기가 마치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나 미국의 속국인 것처럼 뭐 여러 사안들이 좀 돌아가고 있어서 정말로 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쳐야 되는 시기가 또 다시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제 어제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됐는데 그 그림 혹시 보셨나요? 어떤 그림? 이 학생들이 저 화면 보시면 나오는데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념해서 운동장에 저렇게 물을 뿌려갖고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네네네. 미술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시고 학생들이 이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조리라고 하잖아요. 그 물 뿌리는 거. 예. 그걸 가지고서 운동장에 물을 뿌려갖고 저렇게 딱 만든 거예요. 상당히 신박하게 잘 그린 것 같은데. 그렇죠. 김구 선생 얼굴을 그대로 그 캐리커처라 그러나? 네네. 딱 그 봄이 김구 선생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렇죠. 그 옆에 또 메시지가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라는 말씀이 지금 정말 우리가 독립국가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다시 한번 좀 갖게 됐어요. 예.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저렇게 열심히 독립을 외치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좀 품게 된 것 같아갖고 이 좀 답답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어쨌든 희망은 자라나고 있다라고 좀 위안을 가져봅니다.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총장님은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혹시 우연히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하세요? 싫어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네. 어떤 케이스를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점심 먹고 이제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예. 제 뒤에서 누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사람 누구지 하고 딱 봤더니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건물에 왔어요? 예. 그래서 제 뒤에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그래서 제가 갈등을 했거든요. 내적 갈등. 그 짧은 시간에 죽통을 한 대 날릴까. 야, 그러면 우리 당이 떡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도 좀 갖고 있다가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실물이 훨씬 보기 좋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실물이 차라리 사진보다는 낫다는 얘기였는데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뭐 보통 척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김재원 씨를 제가 만나갖고 이제 드는 의문이 정광훈 목사랑 좀 이어지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구설수가 됐었던 게 정광훈 목사가 뭐 우파 통일을 했다. 정광훈 목사가 뭐다라고 막 계속 정광훈 목사를 지켜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두 번이나 큰 망언을 했죠. 네네. 첫 번째 5.18. 네. 5.18로 헌법에 그 수록하는 걸 다 합의된 사항인데 당들이 그거는 맞지 않다. 그렇죠. 뭐 정광훈이가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뭐 그 얻는다고 10%밖에 안 되는 호남 민심이 돌아오겠냐. 네.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네. 그 김재원이가 또 거기에 뭐 맞장구를 치는 그렇죠. 그런 일을 함으로써 완전히 뭐 이 5.18 우리 그 광주 시민들의 그 5.18 정신을 완전히 무참히 짓밟은 그런 망언을 했는데 네. 그거 그래가 또 잘못했다고 그만큼 후회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시 또 미국 가가지고 네. 또 정강훈이 뭐 보수 우파를 아스팔트 보수 우파들을 통일을 했다. 마치 무슨 뭐 주먹들 세계에서 그러니까요. 통일한 것처럼 그런 발언을 하니까 지금 아마 그 국힘당 내에서도
징계를 한다고 하죠 이제. 그 징계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징계 요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웃긴 그것도 거죠.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징계를 당연히 그 정도 되면은 사실은 제명을 해야 돼요. 네. 국힘당 그러니까 그 우리 국힘당에 보면 최고위원들 하나같이 전부 다 그 주옥 같은 인물들이잖아요. 그 보면은 네. 어느 한 사람 하나 기울지 않는 네. 정말 저렇게 모으기도 힘들다 싶을 정도로 모아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사실 그를 빠지려고 하면 다 싹 다 빠져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있는지 하여튼 제명되는 게 저는 네. 맞다고 보는데 국힘당이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하면 국민의힘 최고위원 얘기를 하니까 뭐 태영호 씨도 참 문제이긴 하지만 그 저는 조수진 씨는 만만찮죠. 정말. 전 부럽더라고요.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웃겨본 적이 있는가. 이번에 이제 양곡관리법 관련돼 갖고 그 대책이라고 얘기한 게 밥 한 공기를 다 비우자. 특히 또 여성들이 네. 그래. 정말 이 자괴감이 드는 게 저런 사람들이 나라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뭐 여당의 이 최고위원이다라고 하는 게 참 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뭐 설화가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네. 조수진 씨도 네. 아마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그 끼리끼리 문화라고 할까요? 그 전부 다 모여 있는 거 보면 조수진, 태영호, 그다음에 김재원, 네. 김병민. 김병민이 그래도 그 중에서는 제일 그나마 그래도 좀 네. 낫고요. 사람 같고요. 예. 예,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사람 같은 인물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이제 뭐 조폭도 아니고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이제 생각이 이어지는 게 그 부산에 가서 회식하고 나서 대통령이 이제 집에 가는 그 사진이 포착이 됐잖아요. 예. 보통은 대통령이 그렇게 환대를 받으면서 가는 게 정상인 건가요? 아니 보통 대통령이 오면은 네. 그 진심으로 환대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환대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이 그 도열해가지고 쭉 가면서 네. 마치 그 이 조폭들이 그러니까요. 그 어깨가 큰 형님이 가면 네. 뭐 앉아 있다 전부 다 쭉 서가지고 도열해 있다가 고개를 뭐 90도로 확 숙이는 네. 그 고개를 그렇게 숙이지는 않았지만 그런 연출을 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조폭 문화하고 닮아 있다. 그런데 다른 대통령들은 그래 한 번도 그런 장면 연출 안 하죠. 네. 과거에 뭐 군사 정부 시절 그럴 때는 그 가끔씩 그런 모양을 봤지만 그 이후에 문민 정부 이후에는 사실 그런 문화가 싹 사라졌죠. 근데 그 사진이 이 대통령실에서 찍거나 뭐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찍어서 지금 유포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VIP가 저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환경에 노출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경호실에서는 그 지금 엄청난 경호상의 문제점을 노출시킨 거죠. 네네. 사진을 그렇게 찍을 수 있으면 다른 것도 그래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네네. 그 이제 원래 그 대통령 경호는 근접 경호가 있고 네. 그 또 주변에서 경호를 한 3중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게 그냥 다 오픈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정말 투명한 정부. 네, 그냥 네. 뭐 쏠라면 쏴라 이런 네, 식인 네, 것 네. 같아. 네. 그럼 뭐 나를 내 같은 하찮은 인간을 쏴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경호 팀들은 전부 다 저 문책을 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을 지금 노정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근데 지난 주말에 부산을 좀 다녀왔거든요. 네. 돈이 없어갖고 일광 횟집은 못 가고 거기서 부산에 가갖고 좀 일정을 처리하고 왔는데 부산 쪽에서는 저 당일날 부산 시내 교통이 완전 마비가 됐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횟집 주변에 그 식사가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교통을 아예 다 통제를 해버렸대요.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밀리고 그래갖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국 저 회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차가 밀렸어 그래갖고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분노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참 정말 뭐 윤석열 정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또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이상한 또 구설수가 시작이 된 게 한동훈 장관 딸이 좀 문제가 됐더라고요. 딸은 전번에도 문제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한동훈 장관 딸이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짜 스펙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예. 뭐 논문도 막 한 달에 5편 쓰고
뭐 하고 막 이렇게 뭐 거의 천재급에 해당되는. 완전히 석학이 그렇죠, 그렇죠. 고등학생이 무슨 그 석학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짓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MIT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대학인데 그럼요. 그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본인이 그거를 자랑을 안 했으면 사실은 아무도 합격했는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SNS 상에 가갖고 자기는 알렉스 한인데 뭐 MIT에 합격했고 이렇네 저렇네라고 이제 그걸 올리면서부터 이제 구설수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 정도로 인식이 지금 그 당시에 이미 그 논문 표절 때문에 그 한동훈 장관의 딸이 문제가 돼 가지고 세상이 떠들썩했고 네. 미주에 있던 그 미주 맘들이라 그러나요? 네네네. 그 이 한국 어머니들이 네. 학교에 그 입학 거부 운동을 한다고 그때까지 한참 그러고 있던 때인데 네네. 그걸 갖다 자랑을 저렇게 올리면은 네. 표적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질문에 한동훈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스펙을 입시에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MIT 대학이라는 정말 뭐 전 세계 최고의 대학에 지금 딸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볼 때 그럼 과연 그 스펙을 사용했겠느냐 하지 않았겠느냐 했을 때 사용했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갖고 지금 미주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뭐 미주 맘스라고 하는 분들이 이 청원을 올렸더라고요. 예. 이 취소가 돼야 된다. 결국은 이 입학비리랑 관련된 이전에 있었던 사안에 또 다른 공범인 알렉스 한이 지금 MIT 합격을 했는데 MIT가 이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면은 안 된다라고 이제 청원을 했어요. 예. 근데 벌써 한 1,200명 정도가 지금 그 청원에 동의를 해가지고 미주에서 네네네.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이런 심리는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한동훈이거나 아니면 한동훈 딸이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조심해야 되는데 뭐 아버지가 딸한테 주의를 주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네. 나는 신경 안 쓴다는 하나의 선민의식이랄까 약간의 그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네. 이런 그 사고가 깔려 있지 않으면 저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만 해도 한참 시끄러웠을 때가 자기 뭐 이모 쪽에서 네. 그 스펙을 만들어주는 맞습니다. 그런 학원 같은 네. 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스펙을 그쪽에 자기 이종 사촌의 그 형제들하고 같은 스펙을 만드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됐고 그 논문도 전부 다 돈 주고 사는 그런 논문을 붙여가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 신경 문제가 됐으면 전부 다 그 피해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서울시에서 뭐 그 당시에 무슨 그 서울시에서 주는 수상을 했다 네.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가 됐으면 자중해야죠. 네. 근데 이제 그 알렉스 한이 그 본인이 그 MIT 신입생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올린 거에 사진을 올렸어요. 예. 이게 본인이 이제 공개한 사진이니까 이 사진을 서울에서 무슨 한 카페에서 이제 버블티를 먹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찍이다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20대, 30대 젊은 남성들 커뮤니티에 이게 이 사진이 돌더라고요. 이 사진이 돌고 있는데 이쁘다. 역시. 그래 뭐 한동훈 보고 뭐 장인어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나는 이 젊은 친구들 참 너무 투명해갖고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우리 PD가 완전히 뭐 이러시는데 이게 뭐가 이쁘냐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아, 이거 이쁜 걸로 따지면 그럼 이 이찍 남성들은 다 조민양 지지자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미모를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훨씬 더 품격 있고 한데 어쨌든 뭐 이지적이다, 착하게 생겼다, 기타 등등 칭찬 일색인 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좀 희망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런 걸 볼 때는 절망하게 되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냥 여자만 보고 조금만 이쁜 여자만 보면 다 좋아갖고 뭐 옳은지 그른지 판단도 안 하고 있으니. 근데 뭐 얼굴 이쁜 거 그건 또 그대로 볼 거고. 네. 이 MZ 세대가 그런 건 분명히 할 거예요. 네. 문제 있는 건 문제인 대로 지적하고. 네. 얼굴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네. 그거 가지고 뭐 할 건 아니지만
이 아까 그 행위 자체는 아마 그 MZ 세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투명하게 이게 어떤 절차가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그 표절로 결론이 났던 그 스펙이 이 MIT 입시에 반영됐는지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진실이 규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은 뭐 미국에 있는 대학에 시험을 같이 조국 장관 가족이 쪽지 시험을 봐줬다라고 해갖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 업무방해라고 죄명을 걸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용이 막 사실로 이제 드러나면 네네. 그럼 이미 그때 이 우종학 씨라는 분이 올린 페북 글이 있죠. 네네. 그 논문을 이분이 이제 논문을 주로 쓰시는 분인데 연구자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관심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국제학교 재학 중인 한동훈 장녀가 고1이던 지난해 7, 8편의 논문을 출판했고 네. 지금 여기 그 내용이 나오죠. 네. 그리고 3편은 ABC 리서치 얼럿이라는 저널에 실렸던 건데 주제는 국가 채무 등 경제 경영 사회 분야입니다. 네. 이게 사실 뭐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알기는 알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이 국가 채무, 국가 부채 이 개념도 사실은 국가 채무가 뭔지, 네. 국가 부채가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고. 네. 네. 이런 그다음 또 다른 3편은 세계 저널에 올렸는데 코소보하고 파키스탄 한국 상황을 다룬 논문. 코소보라는 이름을 누가 들어봤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코소보라는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어떻게 알겠으며 파키스탄하고 한국 상황이라고. 파키스탄은 뭐 인도하고 인접한 국가로서 그 영토 분쟁을 항상 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을 그 고3이 아무리 자기가 이 논문을 쓸 정도까지는 내가 볼 때는 관심은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거를 했다?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이건 조사해가지고 네. 그 미국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네. 이 조민 씨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조민 씨는 그때 당시에 그 표창장 하나 가지고 지금 네. 사실 문제됐고 네. 그게 업무 방해라고 하고 또 아들은 그 당시에 오픈북이잖아요. 네. 네. 그냥 시험 칠 때 오픈북이면 다 물어봐도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옆에서 알려준 그냥 이런 거야 사실 뭐 내용도 맞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조국 장관 이게 참 의문의 일패인데 조국 장관이 알려준 답이 결국은 정답은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부모가, 예. 그 부모가 그 더 많이 안다고 하지만 알려줬는데 그게 틀렸다고 네. 하고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런 거를 그 업무 방해로 문제 삼는 그 업무 방해를 미국 대학에 업무 방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검찰이 미국 대학의 업무까지 걱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도 똑같이 걱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아까 그 알렉스 한이 썼던 그 인스타의 내용을 보면 그 글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논문을 쓰는 수준의 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알렉스 한이 전공하려고 하는 게 생물학 분야예요. 근데 지금 이 논문의 내용은 주제를 보면 완전- 생물학이랑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을 내용은 평상시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니 일단 국제 관계론하고 네. 그다음에 국가 채무 등 경제 경영 사회 분야라고 이 국가 채무 등 사회 분야면은 생물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전혀 관계가 없죠. 네네네. 그래서 꼭 좀 진실이 파악되는 그런 검찰의 다국적 활동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잘 요즘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손에 그 양곡관리법이 요즘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예. 양곡관리법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그 남아 도는 쌀, 네, 그다음에 이제 쌀이 이제 많이 생산됐다는 거고, 네, 그 생산된 것이 시중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은 네, 일정 떨어진 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쌀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곡관리법을 그렇게 해서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거든요. 네,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양곡관리법을 가지고도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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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농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네, 그
그 시골에도 있어 보셨으니까 네. 아시겠지만은 이 전부 다 농지는 절대 농지로 다 지금 묶어놨어요. 절대 농지라고 하면 농업을 할 수 있는 용도 말고는 아무것도 못 하는. 농사 외에는 네. 다른 걸 못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절대 농지가 아니고 뭐 계획 관리 지역에 들어가서 네. 그냥 한다면 거기다가 그 땅 위에다 집도 지을 수도 있고 네. 뭐 그 공장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데 절대 농지는 농사만 지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어. 네. 그럼 물론 농사에는 뭐 쌀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작물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그 쌀 농사를 하는 게 그래도 요즘 이양기라든지 이런 게 네. 있어가지고 쌀 농사 짓는 게 기계의 힘으로 빌려서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사실 노인분들이 대부분 농촌에 있는데 네. 그분들한테는 쌀 농사라는 게 그것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있지만 지금 그 가서 일일이 뭐 재배 작물에 따라 가지고는 이 노동이 참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 네. 힘든단 말이죠. 그래서 쌀 농사를 주로 짓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쌀 농사를 지어놔니까 쌀이 생산이 많이 된다. 네. 그러니까 쌀값이 떨어지니까 네. 그걸 보전해 달라는 게 이제 사실 이 양곡관리법의 기본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 쌀도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쌀이 소비량보다 쌀이 생산이 많이 된다. 네. 그러니까 재고가 남는다고 하는데 일부 한 쌀의 한 11%인가? 네. 지금 우리 소비에 되는 11% 정도는 또 수입을 해요. 네. 네. 이게 이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FTA를 하면서 네. 보통 우리 그 공산품을 팔라고 하면은 네. 그 나라하고 FTA를 맺을 때 수입해야 된다는 어떤 조건도 있겠죠. 예, 네. 수입 그 쌀 외 농산물도 자기들은 수출을 해야만 같이 그게 그렇죠. 그 WTO의 그 조건에 맞는 네. 거죠. 그래서 FTA라는 걸 그렇게 맺는 건데 결국은 그 조건에 맞는 그걸 하려면 쌀을 수입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남아도는 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하는 네.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럼으로써 인해서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덕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부가 세금 같은 것을 그걸 공산품을 팔아서 생기는 그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그 피해 보는 농업인을 좀 보전해 주는 거죠. 보전해주는 네. 이런 그 구조가 이 양곡관리법의 기본 취지란 말이죠. 아, 네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그럼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농사만 지어. 네. 근데 그 많이 지어가지고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그래도 지어. 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니까 양곡관리법에는 쌀값이 많이 높았을 때는 정부가 비축량을 풀어서 쌀값을 조절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쌀값이 낮았을 때는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바꿔서 떨어졌을 때도 보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양곡관리법의 핵심인 거죠. 그렇죠. 양곡관리법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농민들이 그 쌀 농사를 지어 가지고라도 먹고 살게 해주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예를 들면 농사 직불금이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쌀을 쌀 농사를 안 지으면은 다른 돈을 내주는 정부가 주는 이런 것까지 하면서 쌀을 줄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농민들이 일정한 자기 땅에다가 노동을 투입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자는 그 취지인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만약에 수입 안 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한다 하면 쌀은 지금 어떻게 보면 모자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수입을 해버리니까 네. 우리나라 농민들은 그 경쟁이 안 되는 그런 네네네. 상황에 몰렸을 때 정부가 다른 데서 돈을 받아가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하자는데 그걸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이제 농민들은 보통은 보수 정당들을 많이 지지하잖아요. 예. 그럼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결국 뭐 정부 여당한테는 불리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농민들이 한 130만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우리가 이제 한 4천만의 그 유권자가 한 네네. 그 정도 되나요? 지금 한 4천만
3천만? 3천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3천만 정도. 그 중에서 130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가 많다고 하면은 절대 그런 짓을 못 하겠죠. 네. 그래서 이 130만의 농민들인데 근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대부분 다 그 70대 이상 노인들이거든요. 네. 요즘 시골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다 노인분들이 다 있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직격탄을 가는 거고 그분들이 찍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자기 손을 뭐 자르든지 뭐 해야지 방법이 있겠어요. 이거 타이틀 걸리는 단독 안원구 막말. 근데 저는 이제 요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하면 사실은 식량 주권의 문제이고 식량 안보의 문제잖아요. 그것도 결국 있는 이 거죠. 모든 쌀 생산을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두면 나중에 결국은 농사를 안 짓고 우리는 농업을 전혀 하지 않는 국가가 됐을 경우에 먹을 게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식량 주권 이야기는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네네. 사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게 만만치 않은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네. 지금 뭐 그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국토가 지금 우리 뭐 그 산은 임야는 한 70% 되는 네.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 농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 도시가 팽창하면서 네.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그린벨트 해제라는 이름으로 네. 전부 다 해제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그린벨트라는 거를 지켜라고 해서 그냥 두고 있는 게 현재 절대 농지라는 걸로 묶어가지고 이건 절대 농지라는 그 자체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네. 거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농사를 그 정말 안 하고 전부 다 그걸 통해가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다 만들어. 골프장은 돈이 되니까 농지 다 거기다가 잔디 심어가지고 네. 골프장으로 개발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쌀이 만약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외국에서 쌀 있는 나라에서 식량 주권이라는 게 그게 그겁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사람 먹는 걸 막아버리면 그게 그렇죠. 제일 큰 옛날에 그 전쟁에도 군량미 네. 그걸 어떻게 대느냐가 전쟁의 네. 승패에 네. 좌우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쟁이 붙었는데 그 나라에 먹을 걸 공급을 안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라면 먹으면 되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나 이런 상황 유사시를 대비해서 식량 안보를 안 가지고 있다. 그건 나중에 그냥 고사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그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그냥 짧은 생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정부에서는 물론 통일부하고 서로 이제 얘기가 안 맞았었는데 북한은 지금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북한이 지금 아사자가 속출할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북한이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은 항상 식량이 부족하죠. 네네. 그런데 그 중국 옆에서 그 뭐 옥수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중국에서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한동안 그때 뭐죠 그때 그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고난의 행군 시절 그럴 때는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주려고 했는데 지금 북한은 우리가 그 쌀 남아도는 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쌀을 관리하는 거 네. 창고에서 관리를 하는 관리 비용이 더 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사줘야 되고 또 유사시를 대비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 지금 언제든지 쌀을 구할 수 쌀이라는 게 시차가 있잖아요. 네. 1년에 한두 번밖에 재배가 안 되는 네. 건데 이모작을 해도 2번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그 무슨 뭐 재해라든지 이런 게 와서 안 됐다. 그럼 당장 쌀이 부족해질 네. 수 있는 상황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적고 네. 그 기후 환경이 우리하고는 영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북한에다가 환경 자체가 뭐 아사자가 그 생길 시기적으로는 좀 다르겠지만 네.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됐나요? 아니 그 제가 이제 그냥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
북한은 지금 어쨌든 식량이 굉장히 좀 모자란 상황이고 예. 통일부에서는 아사자가 나오진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랬어요. 대통령실에서 북한이 지금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2월 달에 지금 그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남는 쌀이 만약에 있으면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정말 북한을 길들이고 싶으면 이렇게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을 때 쌀을 북한에 지원하면 시장에서 가격도 안정적이 되고 북한과의 어떤 평화 모드,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한테서 식량을 얻어먹으면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의존적이 되고 호의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 그런 네. 이야기들이 이제 사실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한번 그 민정에 있을 때 네네. 농수산부 농림부를 한번 담당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잠시. 그래서 농림비서관실에 가서 그때 이야기를 쭉 들어봤을 때 네. 그 농림부에서 쌀이 지금 그때 당시에도 사실 많이 남아 돌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쌀을 많이 남아서도 정부가 이제 양곡 수매라는 걸 하잖아요. 네. 항상 수매를 해주거든요. 그 수매를 할 때 그걸 수매를 해가지고 창고 비용이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우리는 북한 같은 데는 주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창고 관리비가 전혀 안 들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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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네. 이 돈으로 줘가 다른 걸로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쌀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전쟁 터질 때 굴량미가 될 수는 네네.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그 북한은 막 그 아사자들이 진짜 막 속출한다고 네.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쌀을 주는 것이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일 그렇게 해서 우리하고 이제 이 화해 무드, 네. 평화 무드가 조성될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그런 방법으로 통해가 서로 윈윈하는 네. 그 세계적으로도 우리 인도적 차원에서 주는 네. 거니까 우리나라 광고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적대적이지만 우리는 보편적 인권을 옹호하는 국가로서 북한이 적대적으로 나올지라도 우리는 그 아사자들을 위해서 식량을 공급한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옛날에 일부 준 적도 있어요. 네네. 김대중 정부 때 네. 햇빛 정책 일환으로.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는 그런 걸 줄 생각도 못하지만 그냥 농민들한테 안 사겠다 이런 소리는 하고. 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안 사겠다 이것도 문제지만 줄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북한에서는 받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윤석열 우리가 죽었으면 죽었지 네. 윤석열 너한테는 안 받겠다는 네, 게 지금 네. 북한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뭐 내부나 외부나 어디도 환영을 못 받는 네. 윤 정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말 돌대가리 정부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는데 뭐 그래서 결국은 쌀이 남아도니까 생산량이 떨어지는 쌀을 앞으로는 재배해라. 그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또 소가 많이 남아도니까 14만 마리의 암소를 도축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북한 쪽에 예를 들어서 북한한테 주든 얘네가 받든 안 받든 간에 차라리 암소를 그 DMZ 쪽에다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남는 암소를. 그래서 넘어갈 놈들은 넘어가라. 그럼 얘네가 받든 그리고 이거를 중계를 해버리는 거죠. 차라리 전 세계가 보도록 이벤트로. 그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최전방이 네네. 있었잖아요. 있을 때 옛날에 이제 화공작전이라는 게 네. 있어. 바람이 북쪽으로 불 때 거기다 불을 질러서 이제 북한으로 이제 예. 불길이 가도록 하는 네. 그게 화공작전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떼작전. 그러니까 다 풀어갖고 걔네 쪽으로 보내버리면 얘네가 해갖고 뭐 잡아먹든 뭐하든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좀 들어와서 그럼 이 양곡관리법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야당이 의석수를 가지고서 통과시키는 법안은 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럼 결국 이건 윤석열 정부가 더 불리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닐까요?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게 되면? 당연히 이 거부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긴 하죠. 네. 그 이제 다수의석을 가지지 못했을 때 국회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네. 이게 그 너무나 불리한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 피해 그 절대농지라는 그런 데 묶여 가지고 자기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네. 농사만 지어야 되는 그
우리 어르신들 네. 한테 혜택을 주자는 건데 그걸 또 그것도 자기들을 찍어준 사람들한테 주자는 건데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거는 아무런 저것도 없고 오기 뭐 약간 뭐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는 법은 모두 다 거부권 행사하겠어. 이런 정말 그 대책 없는 그런 인사가 하는 짓이다. 네네.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을 좀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했던 게 뭐냐면 이 을과 을이 대립하게 만드는 구조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농민들이 보수 정부를 지지하다가 이탈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간호법. 그 전국에 있는 간호사들도 숫자가 만만치 않은데 그 간호사들의 간호법을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럼 이 간호법의 내용들을 더 많이 홍보해갖고 전국에 있는 간호 관계된 사람들이 이걸 지지하게 만들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에 윤석열 정부가 인기가 점점 더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지금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절대적으로 아마 그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쪽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정치적 계산으로 보면 우리의 그 농사의 대부분이 사실 호남 평야에서 나오는 건데 이 호남 쪽은 윤석열 지지가 낮으니까 낮다라는 그런 계산에서 지금 피해봐야 이 경상도 쪽보다는 호남의 쌀 농사가 많이 지니까 경상도 쪽으로는 아무래도 그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많고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노리고 지금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간호사법 같은 경우는 그 이 대체로 간호사들은 여성들이잖아요. 여성들한테 그게 돌면은 그거는 엄청나게 그 파장이 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 뭐 이런 모든 걸 계산으로 한다는 게 좀 뭐 그 이상하긴 하지만 계속되는 민주당에서 이게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런 계산하지 말고 계속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다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선거 때는 뭐 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일 아마 양곡관리법 표결이 재의결이 될 텐데 아마 안 될 겁니다. 분명히 200석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할 때 또 거부권하고 재의결할 때 또 안 되고 근데 숫자가 만약에 조금씩 이탈표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재의결이 되는 순간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망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15명만 이탈하게 되면은 그럼 200개를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몰락하는 시기가 본인이 던진 거부권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특히 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의사 면허 취소법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프레임만 잘 잡으면 전국에 있는 의사 숫자하고 의사 아닌 사람의 숫자하고 따졌을 때 의사 아닌 사람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 여론전을 잘하는 순간에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몰락하는 거부권 행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사실은 요즘에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청장님은 군에서 간부로 재직하시고 청와대에 계시고 그랬잖아요. 도감청 관련돼 갖고는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감청하고는 직접 관련된 일은 아니고요. 일단 청와대에 있다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그 자체가 이제 이런 그 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청 감청보다는 보안에 대해서는 뭐 많은 신경을 쓰게 돼 있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근무한다는 그 자체로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이야기들 자체가 그 기밀 또는 비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노출되면 안 된다는데 그 감청 장비라든지 도청 장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부서에는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보안을 지켜야 된다,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늘 생각하고 살았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미국 정보기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라고 하는 뭐 의혹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계속 부정을 하네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된 게 그거예요. 아니 미국 국무부에서는 발표를 네. 우리 도청했다 했다. 시인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 뭐 문서가 유출된 진위를 또 파악해야 된다라고 경위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이 어떻게 되는 건지 파악을 해야 된다. 우리 뭐 잘못했다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하여튼 했다는 걸 시인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도청 당한 우리가 네. 피해 당사 국가가 우리 도청 안 하고 그 다 위조된 거야. 그렇죠. 근데 도청을 그 내용 자체가 도청 당한 내용하고 비교를 안 해봤으면 어떻게 위조된지 알고. 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김태호라는 네. 김태호. 예. 그 사람이 이 문제 인물이에요. 이 사람. 네네네. 이미 전력도 있어요. 네. 자기가 기밀 밖으로 유출해가지고 네. 한번 그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사면도 됐고 얼마 전에. 처벌 받았다가 사면 됐죠. 네. 그런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머니 가서 이제 미국에서 도청했다는 걸 시인을 하니까 도청을 그건 악의적으로 도청한 건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제가 화가 났던 포인트가 그건데 아니 그 선의로 도청하는 건 도와주려고 얘네가 혹시라도 잘못 국정을 판단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걱정돼 갖고 우리가 듣고 있다가 잘못 판단하면 도와주려고 선의를 갖고 도청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제가 그걸 듣고 저런 인간들이 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니 네. 이 윤석열 정부가 이게 과연 정부가 맞나? 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일단은 미국에서 자기 부인을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고 아무리 동맹국가지만 그 네.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 메르켈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네.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에서 비밀리에 있어야 될 그 사항들이 미국 정부가 다 그걸 보고 있다? 네. 그거는 고스톱 칠 줄 아시죠? 네네. 고스톱 치는데 패 다 보고 치는 거하고 그렇죠. 상대방은.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그게? 그 속국에 해당되는 거죠. 뭐 그냥 그 주인들이 그냥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번 사안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런 일이 터졌어. 그럼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그 열쇠를 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이야기를 못 하는 걸 보고서 도리어 미국 쪽이 핵심을 쥐게 만든 게 도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네. 그 내용 자체가 저는 우선 좀 심각한 내용들이. 오늘 이제 일단은 언론에 보도되어 있던 그 도청했다라고 하는 그 위조다 혹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문건 자체의 내용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위조인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그거는 네. 차치하고. 네. 어쨌든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은 네.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너무나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관여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150mm 포탄을 이야기하는데 그 포탄을 33만 발을 주기로 했다는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계획대로 안 됐고 네. 55만 발을 네. 다시 주기로 미국에다 주기로 했. 네. 처음에 33만 발은 폴란드로 네. 줘가지고 폴란드에서 그 우크라이나 네. 그 지리상 우회 지원을 하게 우회 지원하게 네.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그 줘가지고 한다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포탄에는 그 만들 때 그 만든 나라의 그 메이드 인 네. 코리아 네, 이름 네. 뭐 꼭 그래서 있지는 않지만 네. 그 어떤 문구가 이니셜이 그러니까 있죠. 식별보호가 있겠죠. 이게 네. 한국에서 만든 거라는 걸 네. 금방 아는 거죠. 포탄 뚜껑만 봐도 그 터지고 난 다음에 봐도 이게 누구 어디서 만들었다는 게 알게 네. 되는데 그런 거를 뭐 페인트를 다시 칠하든지 뭐 하면서 숨겨서 준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은 그 이게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사양이라는 거는 전문가들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게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지금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미국이 그랬기 때문에 한미 동맹 국가인 너가 그 우리를 도와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하면서도 실제 자기들은 빠지고 네. 폴란드 줘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자기들은 지금 손 안 대고 뒤에서 말로만 지금 다 조정하고 네. 저도 피해가 없어요 네. 미국은.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교역 관계
근데 러시아하고 지금 중국이 또 한패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중국한테 우리가 지금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생기고 어마어마하죠. 있는데 네. 이 러시아에다 우리가 파는 거 사오는 거 러시아에서부터는 이제 석유나 이런 것들을 가스나 이런 네. 것들을 사올 게 더 많고 중국에다는 우리가 수출할 게 더 많은데 네. 이런 나라들에서부터 지금 계속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포탄을 진짜 줬다. 네. 이게 만약 실행이 됐다 하면은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적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하고 저러지만 네.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 거죠. 음. 정말 우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전쟁 당사국이 돼 버릴 수도 있는 네, 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네. 나는 그 내용을 보고 왜 저런 병신 같은 짓을 하느냐 이거야. 네. 오늘 막말 쩌시는데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담보해야 될 대통령이란 자가 네. 저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네.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네. 우리는 그럼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자체도 그냥 미국에서 시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네. 시인을 하는 거고 뭐 위조가 됐는지 변조가 됐는지 네. 내용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라고 본다면은 포탄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게 33만 벌이 됐든 55만 발이 됐든 그게 아니고 뭐 네. 미국을 통해서 주든 폴란드를 통해서 주든 네. 어쨌든 러시아한테 그게 갈 수 있는 내용적으로는 엄청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주목했던 부분이 그 공개되어 있는 서류의 내용을 보면 어쨌든 간에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하는 거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던 분들이 자진 사퇴를 했던 뭐 잘렸던 간에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김태우만 남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네.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요. 네. 이제 곧 4월 달에 말인가요? 네. 가잖아요. 그럼 정상회담을 가기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율을 하는 게 안보실이에요. 네. 그 정상회담 그 의제를 조율하는 게. 근데 뭐 블랙핑크니 뭐 레이디 가가니 하면서 그 저는 처음부터 저게 무슨 정상회담에 무슨 뭐 그 의제가 되고 안 되고 그 조율을 꺼리냐. 네. 그것도 그 레이디 가가는 또 옛날에 질 바이든 그 여사의 아들이 네. 그 조 바이든의 아들이 그 추모인가 뭐 있어가지고 두 사람 그 때문에 선거 때 문제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불렀다고 한다고 그 부를 리도 없을 텐데 그렇게 불렀다는 것 자체가 안 믿어졌는데 결국은 지금 그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되는 실무 책임자들이 연달아 그냥 다 그만두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은 했어요. 네. 이게 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포탄 빨리 지원해야 되는데 네. 그 내용 보니까 너 안에서 그 주변에 이게 뭐 문제가 있고 안에서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다 처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무조건 나라에 어떻게 되든 그런 거 모르고 주자고 했던 사람이 김태호란 말이에요. 네네.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할 거고. 그리고 오늘 또 그 하나 간다고 갔죠 미국에. 네. 미국 가가지고 또 오늘 또 설날을 일으켰더라고. 네. 거기 가가지고 우리 특파원들이 질문하는데. 질문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거든. 나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렇죠. 되게 고압적인 자세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이 아까 키를 쥐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게 저는 약간 좀 음모론 같은 거 좋아하는데 저는 일부러 미국 정부에서 이걸 흘렸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네 그 대통령실을 도청했어.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너네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와 윤석열이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가 도청이 됐다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걸 우리가 흘리는 순간에 너네는 국정농단으로 또다시 탄핵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카드를 쥐고 있는 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심정적으로 VIP 1이다, VIP 2다라고 얘기되고 있을 때 김건희가 실제로 윤석열을 움직이는 게 아니냐, 천공이 실제로 윤석열을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들을 갖고 있는데 그 도청된 자료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이거는 호구 잡힌 거거든요. 그럼 그 도청하고 있어라고 하는 게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터졌다라고 하는 건 저는 미국이 본인들이 한국을 홀랑 베껴먹기 위해서 던진 카드일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들어갔고요. 이제 음모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뭐 사실 그런 게 만약 들고 있다. 네. 실제로 미국이 윤석열 정부가 알려져서 안 될 그런 내용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네. 윤석열이 혹시 탄핵이라도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심각한 내용들까지도 들고 있다 만약에 네. 네. 그렇다 하면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도청했는 것 자체도 너 그거 가지고 만약 우리한테 항의하고 하면 그거 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그 안에 너 내용이 있는 건데 미국에 와가지고 뭐 달라고 그래? 와서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냥 가? 그럼 이거 깔 거야?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정보전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국가 간에 그래서 일단 동맹국이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네. 이런 도청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는 그거는 원래 그걸 보고 이제 양아치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네네. 미국 놈들이 하는 거니까 양아치기는 네. 맞네. 양키 양아치.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게 예를 들면은 미국 쪽에서 슬쩍 흘리면서 뭐 김건희 씨가 한 성격 하시네요. 이렇게만 쓱 흘리면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아 얘네가 도청을 했는데 김건희 얘기를 한 거는 그 관련된 내용을 갖고 있다는 얘기구나라고 하면서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넘어갈 것 같아 갖고 분명히 뭐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한테도 그냥 슬쩍 하나 흘려주고 아니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이 하는데 일본도 못 한다는 보장이 없죠. 네. 사실 일본도 이런 도청 장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 도청을 해가지고 그 안에 중요한 기밀을 딱 쥐고 있다면은 네. 우리가 지금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게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이 일본 가서 아니 윤석열 씨가 일본 사람이 아닌데 네. 지금 모든 하는 짓이 뭐 그 독도는 우리 땅이라 해도 말 한마디 일본 땅이라고 해도 말 한마디 못 하고 해양 오염수 그 원자력 폐 오염수를 갖다가 방류한다 해도 그거 우리 국민들 설득하겠다고 하고 그렇죠. 이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도저히 우리 국민들하고는 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근데 한국 사람은 맞잖아요. 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호적이 예. 한국에 있는데 네. 왜 그럴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게 있다면 오히려 더 의문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심지어 점점 청담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딱 확신이 거의 확신 단계로 분명히 맞네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4년을 호구 잡혀갖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그러면은 아니 본인이 그 근무하고 있는 보안 시설에서 그 친구가 도청을 했는데 쟤는 그냥 좋은 선의로 했었을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정말 머저리 같은 정부가 앞으로 4년을 더 나라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 나라가 거덜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공통 분모로 있는 사람이 김태효예요. 네. 일본통이라고 알려져 있고 네. 일본 장학생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정상회담을 기시다하고 할 때 그 조율하고 일본통으로서 했던 사람이 네.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중간에 있었던 일이고 자 미국은 미국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한 그다음에 그 이문희 뭐 또 김일범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그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날려버렸단 그렇죠, 말이야. 그렇죠. 그럼 또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김태효예요. 네. 이 사람들이 과연 이제 도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떠나서 이 사람을 정말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혹시 뭐 스파이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막 벌리는데 막 근데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것 판단이 안 된다. 네. 그냥 그 판단이 안 되고 그 밑에서 하락한 대로 한다. 이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이 윤석열 정부가 정말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이번에 경악한 거는 그 외교문서 내용이에요. 네.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빠져나갔든 간에 그 미국에서 시인을 딱 하는 순간에 네. 이거는 우리가 항상 이 정말 하늘이 무너질까 그 어떻게 사느냐 그러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갑자기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 풍전 등하의 위치에 지금 있다. 네.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불안하다. 네. 그게 정말 너무 뼈저리게 와닿는 것 같아서 네. 좀 걱정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사실 아직까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창당을 하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를 꼽아라라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정치 집단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 좀 많이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은 내용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유가족들한테 손해배상 청구식의 어떤 벌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이태원 참사 당한 유족들이 지금 분향소를 차려놨는데 네. 그것을 이제 그 법을 어겼다. 네. 공유재산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참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게 나는 정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어떻게 이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거꾸로 지금 2,900만 원이라는 돈을 고지를 하고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하겠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거는 그냥 사람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야. 네. 저 사람들이 속이 터져 죽든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이게 무슨 국가입니까 이게? 저가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을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둬놓고 그것 때문에 추모하자고 하는 그런 분향소를 만드는 걸 가지고 역대 이런 정부는 없었어요. 아무리 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이게 서울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아닐 거고 중앙정부랑 어느 정도 또 이야기가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정부에서 결국 이 유가족들이나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지금 야 어차피 다 죽었고 사고 났는데 왜 이렇게 유가족들이 시끄럽게 떼쓰고 지금 공유재산을 이렇게 침해하고 있어. 그럼 너네한테 돈 벌금 매길 거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떼쓰면은 점점 더 뭐 가중금을 더 해갖고 더 힘들게 만들 거야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부가 하는 짓 보면은 네. 노동자들도 정말 악에 받쳐가지고 네. 살기 위해서 뭐 조그만 데 들어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한테 너 돈으로 우리 너 노동 투쟁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을 못했으니까 네. 손해배상을 전부 다 돈으로 매긴다. 네네. 이거는 완전히 그냥 돈으로 협박하고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겠어요? 자기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걸 도저히 힘으로 이거 버텨낼 힘이 그 사람들한테는 없다고요. 네. 근데 이걸 벼랑 끝으로 자꾸 모르는 거야 지금. 네네. 정말 결국 죽으라고 누구 하나 죽겠어요 이러다가. 그렇게 몰아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네. 정말 이 비정한 정부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뭐 이 벌금을 청구하기 전에 대화를 더 이상 이 사람들이랑 얘기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강제 철거할 것처럼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러다가 누구 그 유가족 중에 누구 하나 죽을 것 같아 갖고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까지 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걱정입니다 이거. 이게 진보 진영이고 보수 진영이고를 떠나서 자식을 잃은 슬픔을 과연 누가 이해를 하겠어? 자식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게 때로는 좀 정도에서 벗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사회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최소한 자식을 이렇게
멀쩡하던 자식들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을 좀 어루만져주는 좀 성숙한 사회였으면 좋겠는데 모든 걸 다 돈으로 뭐 환산하려고 하고 그리고 무조건 억압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점점 우리가 역사가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매일매일 그 일상에서 목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이다라고 하는 혹은 국민의힘에 기생하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다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될 거다라고 저는 정말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예. 청년, 예, 그렇죠. 청년 오늘 뭐 방송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김 선생하고 계속 이제 우리가 방송을 네네. 쭉 해왔고, 근데 우리 김 선생이 이제 김 대표가 네. 당일에 상당히 지금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너무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 네. 시간도 지금 많이 간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개편하면서 이제 우리 김 대표가 필요한 그 시사부로도 운영하시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필요하면은 제가 그쪽으로 가서 네. 방송에 참여해 주는 방법으로 우리 방송을 이제 더 이상 수고를 부탁하기 힘들어서 네. 오늘 막방으로 이제 네네.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감회가 좀 하셔야 될 것 제가 같아요.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 게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채널 2개를 업어 키웠거든요. 예. 하나가 안원구 TV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강성범 TV인데 예. 우리 안원구 TV는 처음에 아이디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같이 그랬죠. 이렇게 했던 채널을 이제 제가 좀 바쁜 관계로 좀 떠나야 돼 갖고 정말 물가에 죄송합니다 물가에 애 내놓은 이런 기분인데 예. 좀 더 여유 있게 또 고정적인 패널들이랑 같이 월수금에 좀 월수금으로 개편해 갖고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 시간은 똑같이 7시 30분에 네. 이제 월수금에 안원구 청장님과 김성수 평론가님 그리고 우리 작가님 이승훈 작가님하고 이제 고정적으로 또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변함없이 월수금에 같이 더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제 수요일 날 오늘 이제 우리가 하는 방송은 네. 그 역사 관련된 네네. 시사와 역사가 만났을 때 네네. 같은 사긴사인데 네네. 그 시사와 역사가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네. 그러니까 좀 오늘의 그 이런 모든 정국이나 이런 이 시사적인 내용을 과거의 역사에서 한번 교훈을 가져보는 그렇죠. 그렇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어떻게 앞으로 이걸 해가야 네. 될 건지 그런 걸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그럼 수요일 날은 그래서 그 라영환 강사님이 예. 출연을 하시는 거죠? 예. 우리 김 대표하고 이제 하던 정치 시사 경제 이 부분들은 김 대표가 지금 당의 일에 지금 충실히 지금 당은 지금 잘 돼 가는 거죠. 예, 뭐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 무럭무럭 자라나니까 더 너무 많은 관심 주시고 바쁘니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에도 여러분 많이 좀 가입해 주세요. 네, 열린민주당 당원으로 또 입당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러고 오늘 오다가 보니까 네. 열린민주당에서 프랭카드를 붙였더라고요. 예, 요즘 현수막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글자가 좀 많더라. 네네. 좀 글자를 줄이면서 좀 핵심적으로 눈에 팍 들어오도록 네.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동안 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계속 찾아뵙겠습니다만 또 간간히 또 안원구 TV에 이벤트가 예. 있으면 제가 초대 손님으로 네, 와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개편된 안원구 TV 더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번 주까지는 변함없이 예. 내일도 네. 7시 30분에 라이브로 또 안원구 TV는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들 더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다음번에 좋은 기회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